자, 안녕하세요. 북선카페 여러분. 자,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가지고, 중화인민공화국의 수립과 중화민국의 철수 부분을 할게요. 자, 내전이 진행 중이었던 1948년 5월에 공산당은 민주당파하고 사회단체, 유명 인사들에게 새로운 정치협상회의를 소집해 인민대표회의와 민주연합정부에 대해서 민원하고자 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중공공산당이 그 대륙 전체를 석권할 때 곧바로 자기가 공산주의 사회주의 국가를 만들겠다고 선포한 건 아니에요. 그 당시에 어떤 이제 민주당파라든지 무당파 등등 중간파 세력들을 끌어들이려고 했어요. 그건 뭐냐면 이제 지금 당장 실시해도 되지만 일종의 명분 쌓기죠. 그래서 우리는 이만큼 이제 다양한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통해서 국가가 형성됐다.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가도기를 둔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사회주의 정책, 사회주의 국가 모습을 띠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민주당파 인사들은 이에 동조해 해방구에 모여서 공산당 중앙의 대표와 함께 신정치협상회의 준비회를 만들었어요. 이때 정치협상 준비회는 앞에 국민당이 있었던 정치협상회의 있죠. 예, 국민당과 공산당이 주최로 한 정치협상회의가 있었는데, 이게 아니라 이제는 국민당을 제외한 이제 무당파, 민주당파 사람들, 소수민족 사람들 이제 해가지고 새롭게 형성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걸 이제 준비한다 해가지고 이제 해서 모였던 거죠. 그래서 이 신정치협상의 준비의 성립과 임무 등은 협의했다. 그래야 민주당파와 민간단체, 무당파, 민주인사가 1949년에 신정치협상회의를 소집해 중화민국공화국의 임시정부 건립과 임시헌법의 제정 문제를 논의하게 됐다. 그래서 이 신정치협상회의의 목적은 중화인민공화국을 건립하고 임시헌법 제정 문제예요. 이 두 가지를 논의했던 거죠. 자, 공산당의 승리가 확실해지자 중화전국 총공회, 그 다음에 중화전국 민주청년연합회, 중화전국 학생연합회 등 여러 단체들이 대표하는 그 민간단체가 성립되었다. 또 해방구 각지에 인민대표대회가 소집되어서 행정기관 설립되자 민중당파 인물들이 참여했다. 참고로 여기 해방구라는 말이 있는데 해방구라는 것은 중국 공산당 입장에서 자기 점령지를 해방구라고 했어요. 그 당시에. 자, 공산당은 1949년 3월에 승리한 후 방침을 논의하기에 중앙위원회를 열고 활동 중심은 항촌으로부터 이제 도시로 옮기고 농업국가로부터 공업국가로 전환될 것을 결정한 후 당의 중앙기구를 부평으로 이제 옮겼죠. 자, 그래서 1949년 6월에 부평에서 공산당, 민주당파, 민간단체, 소수민족과 학교 대표 등 여러 명이 모여서 이제 신정치협상 준비를 열었고 이때 신정치협상 회의 조직 조례가 통과되죠. 그래서 이제 모태동을 중심으로 상무위원회 실무를 맡았고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회의에서는 회의 명칭을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로 했어요. 이걸 줄여가지고 정협이죠. 그래서 이 정협은 공산당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다양한 계층들, 세력들이 힘을 모아서 중화인민공화국을 세웠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를 이제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이 정협은 지금도 있어요. 중국에 가보면. 자, 그제 1949년 9월 21일 날 30일까지 부평에서 공산당, 민주당파 등 여러 단체들이 모여가지고 인민정치협상회의 전체회의를 열었죠. 자, 요게 이제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죠. 요 부분이. 그래서 사료를 아시아사에 있는 사조와 함께 요 부분이 나왔어요. 자, 여기에서 임시헌법이라 할 수 있는 중화인민정치협상 공동강력과 그 다음에 중화인민조직법을 제정하고 부평을 수도를 이제 정하고 북경으로 했죠. 이때 경자라는 것은 수도경자예요. 수도경자. 그래서 북경으로 개명되고 국기를 오송홍기로 정할 걸 결정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이 예전에 시험문제 나왔으니까 좀 기억을 해두고 자 여기에서 이제 살펴볼 것이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공동강령이거든요. 자, 일단 사료 내용은 이제 사료 읽는 아시아사에서 이제 보기도 하고 여기에서는 대략적인 내용들 좀 보면 1949년 9월 부평에
인민정치협상회에서 채택된 공동강령은 1954년 중화인민공화국 헌법이 제정되기까지 임시헌법의 역할을 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중화인민공화국을 신민주주의, 즉 인민주의 국가로 이제 규정했죠. 그리고 이 신민주주의라는 것은 사회주의 국가가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자본주의에서 사회주의 넘어가는 가덕의 형태의 국가 형태예요. 예, 이걸 좀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왜냐하면 정치협상회의 자체가 공산당만 참여한 게 아니죠. 형식적으로 여러 당파들의 어떤 모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본격적으로 내세우진 않았어요. 자, 그 경제의 구조는 그다음에 국영공정이나 경제나 협동종합경제, 농민 및 수고업자의 개인 경제, 사적 자본주의 경제, 국가 자본주의 경제 5개 요소로 구성된다. 그러니까 자본주의 자체를 부정하진 않았죠. 여기에서 보면. 그렇지만 또 사회주의도 또 뭐 부정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사회주의와 자본주의를 혼합한 그런 이제 경제 형태로 5개를 제시했고, 자, 그냥 기타 관료 자본의 올수와 국유화. 이거는 예전에 국민당 관련된 자본이죠. 제국주의 반대와 국제 평화 옹호를 구정했다. 그래서 이제 1954년 헌법에서 비해 사회주의에 대해 정망을 전면 내세우지 않았다는 게 특징이다. 이걸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1949년 10월 2일 날 중화인민정부는 위원회는 제1차 회의를 열어서 인민정부 주석, 부주석, 위원들을 이제 취임을 선포했다. 주일례가 이제 인민정부 정무원의 총리 겸 외교부장을 임명하고 인민혁명군사위원 주석은 모태동, 인민해방군 총사령관은 주석, 그 다음에 최고인민법원 원장, 그 다음 검찰청이 임명되어 주요 정부기관이 구성되었다. 또 전 세계 각국을 향해 중앙인민정부를 유일한 합법정부 인정해 외교관계를 수립할 것을 요청했다. 이때부터 이제 중국은 하나의 중국을 내세웠어요. 네. 그래서 하나의 중국에 입각하면 대만은 나라가 아니죠. 네, 나라가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외교관계를 맺을 때도 대만 아니면 중국이야. 만약에 대만하고 외교관계를 맺었는데 중국하고 외교관계를 맺으면 안 돼요. 한쪽은 끊고 와야 돼. 대만도 마찬가지고. 자, 이날 오후 이제 천안문에 수많은 공주이 모인 가운데 중화인민공화국의 수립을 선포했다. 그래서 장개석이 후반 기지를 삼는 대만은 청일전쟁 결과 일본의 식민지가 되어 50년 동안 일본의 통치를 받았다. 몇 차례 항해운동이 있었으나 만주사변 이후에 혹독한 탄압을 당하고 중일전쟁 아시아 태평양 전기에 20만 명이 되는 대만인들이 일본군의 자격구로 동남아와 중국 남부에 전선에 지공되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국민정부의 진위를 파악하니까 대만을 접수하니까 대만인들은 이들 이제 국민정부에 열렬히 환영했다. 근데 요거는 사실관계 맞지 않는 게 있어요. 대만이 우리처럼 이제 우리가 35년 동안 지배받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반일 감정이 되게 많죠. 근데 의외로 대만에 가보면 반일 감정이 별로 없어요. 친일 감정이 더 많아. 중국보다 일본을 더 좋아해. 그리고 대만인들 중에 상당수가 태평양 전쟁이나 이럴 때 자발적으로 자기가 군대 간 사람도 많았어요. 예, 우리하고 반대예요. 물론 이제 초창기 때 대만이 건국할 초창기 때는 저항도 있고 막 그랬지만 나중에는 이제 그 일본이 좀 유화 정책을 하고 어차피 대만인들이 제가 볼 때 좀 중국인은 정체성이 좀 별로 없어. 그 복권인이나 뭐 그 강동에서 건너온 사람이긴 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본 사람들한테 상당히 뭐냐면 그렇게 적대적이지 않았어요. 일본이 그 대만에 대해서 또 경제 발전도 해줬고, 그러니까 의외로 대만에서는 일본에 대해 상당히 좋은 감정을 갖고 있고, 상대적으로 그 대륙에서 건넌 국민당에 대해서 상당히 별로 안 좋은 감정이 있었어요. 예, 거기다 국민당이 와갖고 이제 탄압하고 막 강제징수하고 하니까 폭동도 일어나고, 예, 요거는 이제 우리 관점에서 본 것 같아. 근데 실제 대만에서는 상당히 이제 일본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근데 거꾸로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별로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 되게 많더라고요. 예. 자, 하여튼 그 내용을 보면요. 자, 진위를 비롯한 이 국민당 정객과 국민정부군은 전복자처럼 행사를 하면서 대만인들을 약탈했다. 그래서 대만인들 본토인에 대한 대만인들 분노는 2.18 사건으로 터져 나왔다. 네. 요거 좀 외워두세요. 2.18 사건. 요게 동아시아 교과서에서는 좀 강조되는 사건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있고, 가끔씩 이제 그 수능 문제도 잠깐 언급됐던 내용이니까 좀 기억을 해두시고, 네, 1947년 2월 27일 담배 밀매상했던 노파를 단속반이 구타하는 데 대한 항의한 대만인들을 향해서 발표에 한 명이 사망됐다. 자, 28일 전날에 발표에 항의하는 시위대를 향해 또다시 발표에 많은 사상자들이 발생하자 흥분한 대만인들 폭동이 일으켰다. 순식간에 섬 전체가 그 번진 폭동에 대만인들은 자치와 기본권을 요구하고요. 진위는 타협적인 태도를 보이다가 증오군이 도착하자 운동의 지도자를 체포 처형하는 등 사륙을 벌였다. 그리고 대만 전체 계엄령이 내렸는데 1949년에 이거는 장기에서 국민정부가 이와 같은 상황에서 대만호 철수해 이곳을 기반으로 중화민국을 계속 지속시켜 나갔다. 그래서 중국은 이제 대륙의 중화인민공화국과 그 다음에 중화민국 계속 두 개 나눠졌다. 이때 1949년에 대만 전체 계엄령을 내리고 나서 이게 언제 해제됐냐면 1987년 7월달에 계엄령이 해제됐어요. 예. 그러니까 거의 뭐 완전히 그 50년께 이렇게 이제 40년께 이제 했던 거죠. 40년 정도. 그래갖고 이제 장개석이 죽고 그 아들이 장경국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수반을 있다가 그가 이제 죽기 전에 이제 뭐냐면 1987년 우리 이제 민주화운동 했던 때죠. 그때 이제 뭐냐면 대만에서 이제 계엄령이 해제됐고 우리가 이제 알다시피 대만은 이때부터는 총독을 선거 뽑죠. 그래갖고 지금 뭐 그 민진당하고 국민당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이제 선거를 하고 있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있고 대만에 들어와서 이 독재 권력 확립한 장개석은 대만의 근대 추구했고 그 당시 장개석과 함께 대만을 피신한 자유주의자들은 국민당과 국민정부의 부패로 정화시키는 장개석 노력에 협조해 당과 정부의 정화에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 그래서 이제 뭐 대만 관련된 문제는 안 나올 것 같지만 상당히 그 당시 대만은 위기에 처했던 사실이었어요. 미국도 에치스나에서 밝힌 것처럼 대만을 버려두려고 했는데 그때 6.25 전쟁이 터지면서 사정이 달라졌죠. 원래 중국에서는 이제 그 대만을 먹으려고 했어. 6.25 전쟁 아니냐면 그래서 복권 그 대만 바다앞에 복권 지역에 상당히 군대를 주둔하고 있고 대만 상륙 작전을 이제 하려고 딱 준비할 좀 차에 뭐가 터진 거야? 6.25 전쟁이 터진 거야. 그러니까 병력의 상당수를 어디에다 이제 투입한 거야? 6.25 전쟁에 투입을 하게 된 거죠, 한국에. 그러면서 대만 포기를 뭐냐면, 대만 정전 일시, 유보하고, 자, 이때 이제, 뭐냐면 미국이 좀 생각이 달라지기 시작했죠. 그래서, 보니까 이제 대만을 이거 그대로 놔두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대만을 보호해주겠다면서 이제 대만하고 군사동맹도 맺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대만 해협에, 그 미국 함대를 파견하기 시작해요. 대만 해협에 미국 함대를 파견한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중국한테 너희들 대만 먹지 말라는 의미가 있어. 그래서 결국에는 대만은 살아남기 시작했죠. 예. 그래갖고 이제 있고, 그래서 나름대로 대만은 이제 국민당 정부가 나름대로 이제 뭐냐면 근대화를 해가지고 또 경계를 해가지고 대만이 경제 발전을 하게 되죠. 자, 그리고 지금 이제 대만은 미국하고 공식적인 어떤 그 관계는 수립되지 않아요. 외교 관계 아니고 그 중국과 관계 개선이 되면서 1978년 이후 대만하고 이제 미국의 외교적 관계 끊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그 대만 대표부를 이제 파견하고 우리나라도 그렇죠. 그 대만 관계 개선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대만 관계 개선법을 주 요약은 뭐냐면 중국이 대만 건드리면 죽는다. 이 법이야. 그리고 이제 미국 물자나 어떤 무기도 첨단 무기도 갖다 주고 그래서 대만을 통해서 이제 중국의 어떤 해안을 봉쇄하려고 하죠. 그러니까 중국 보면 해안선 되게 크잖아요. 되게 길잖아요. 근데 가만히 보면 다 봉쇄돼 있어. 일단 한국부터 해갖고 대만 라인부터 해서 베트남, 필리핀 다 어떤 국가야? 친미 국가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베트남 쪽에서는 완전 여기 뭐냐면 남지중해 붙어 해갖고 요쪽에 완전 갇혀 있는 거야. 대만은. 자, 하여튼 그 주요 역할을 이제 하고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 신민주주의 체제에서 이제 사회주의 체제로. 자, 아까 이제 신민주주의라는 말이 있는데 이 신민주주의라는 것은 가도기식이에요. 예, 가도기. 이게 이제 모태똥이 이제 처음 얘기했던 건데, 그래갖고 자본주의에서 사회주의로 넘어가는 가도기 체제를 신민주주의 체제라고 하죠. 예. 그리고 이제 1954년 이후부터는 이제 사회주의헌법 같은 걸 만들면서 사회주의 체제로 넘어가기 시작해요. 자, 그래서 이 내용을 좀 보면,
자, 중공이 인수한 중국의 경제는 오랜 항일 전쟁과 내전을 겪은 뒤 파탄 상태에 드러내고 있었다. 공산당은 농업의 낙후성과 공업 생산 후진성, 주요 공업이 연안의 도시에 집중된 지역 간의 불균형, 극심한 인플레이션 인해 정상적인 경제활동의 중지 등 상황을 해결해야만 했다. 게다가 공산당은 그때까지 도시라든가 공업을 운영해본 경험이 거의 없고 대부분 어디에 활동하고 있었죠? 예, 농촌에 활동하고 있었죠. 그래서 중국은 초기에 사회주의를 직접 이행하지 않고 자본주의 경제와의 장기적인 공존을 위해서 공업화를 추구했다. 그래서 헌법이 마련되기 전에 민주동맹 등 다른 당파와 공동을 만들어서 건국 직전에 발표한 중국 인민정치협상회의 공동강령은 이런 방향을 잘 나타내고 있다. 자, 강령에 주목되는 부분은 노동자 농민을 물론이고 소자산 계급, 그다음 민족 자산 계급의 경제적 이익과 사유재산을 보호하고 신민주주의 인민경제를 발전시켜 공업국을 바뀐다는 내용이 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보면 자본주의 자체를 부정하지 않죠. 그러니까 매판 자본주의와 그런 독점 자본주의, 관료 자본주의를 이제 비판하고 몰수하는 거지. 얘는 이제 자산 계급과 민족 자산 계급의 이익은 보호해준다. 이렇게 명시를 했어요. 물론 이것도 이제 초창기 얘기고 나중에 다 탄압받고 돼요. 자,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우리가 이제 그때 만들어진 오송홍기 있죠. 예전에 한번 얘기를 했죠. 오송홍기가 이제 크게 별이 5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큰 별 하나가 있고 작은 별 4개가 있죠. 그래서 이제 오송홍기라고 하는데 이때 큰 별은 뭘 상징하고 있죠? 중국 공산당을 상징하고 있어. 그 다음에 작은 별 4개가 있는데 작은 별 4개는 노동자, 농민, 그 다음에 민족 부르주아, 그 다음에 소부르주아. 그래서 여기에서 볼 수 있듯이 민족 부르주아, 소부르주아를 이제 포괄한다. 이런 것들을 이제 알 수가 있어. 자, 왜냐면 중국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이제 자본주의가 발달하지 못했던 사회죠. 그러니까 이제 그 막시즘에 의하면 그 사회주의 넘어가려면 어느 정도의 뭐가 필요한 거야? 자본주의 발달이 필요한 거야. 생산력 발달이. 근데 아직까지 못한 상태에서 국가 사회주의 넘어가기 힘들고, 그리고 중국 공산당 입장에서 아까 전에 언급한 것처럼 자기는 농촌만 했거든. 그리고 이제 국가 전체를 경영하는 능력이 아직 그런 게 없었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약간의 가도기를 뒀다. 자, 그런 것도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정치에서도 공산당 지도에 명기하지 않은 채 노동자, 농민 외에 민주적인 어떤 여러 계급과 국내 각 민족들 소수민족 있죠? 인민 독재를 신민주주의로 규정했다. 그러니까 이러한 방침에 따라 건국초에 관료자부터 판정된 것을 몰수에 구교함으로써 공산당 근대기업 상당 부분 장했지만 기타 이제 개인이 운영한 거 있죠? 이런 것들은 인정하고 생산회복에 도모했다. 그래서 자본주의 공존을 위협설 제거하기 위해 3반 운동과 5반 운동을 이제 펼쳤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자본주의의 공존을 위협성이 이제 점점 이제 이 자본주의라는 건 돈에 입각한 거잖아요. 사람은 돈만 살면 잊혀지죠. 그러니까 자본주의 사회주의가 아무리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공존을 한다고 해도 시간이 지나면 자본주의 먹히게 돼요. 지금 중국이 그렇잖아. 지금 중국은 사회주의가 내세우지만 실제로 완전 자본주의 국가죠. 우리보다 훨씬 더 자본주의화된 국가예요. 양극화도 더 심하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 자본주의 독점 그리고 이런 것들 이제 잠식을 견제하기 위해서 그 당시 3반이나 5반 운동을 했다. 3반, 5반 운동은 이제 쓰라고 나오진 않을 것 같은데 구체적인 내용들은 5개 반환 운동, 3개 반환 운동, 3반, 5반 정도는 이 명칭만 기억해 주세요. 예. 그래갖고 이제 이런 것을 했고, 그 다음에 여기 독직이라는 게 있어. 독직이라는 말은 뇌물을 받고 뭐냐면 간직을 매매하는 거야.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그래서 이제 독직은 뇌물 받고 간직을 매매하거나 아니면 그걸 통해서 이익을 챙기는 행위를 말해요. 자, 권력을 통해서.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운동은 민간 자본을 경영한 후자를 통해서 자본과 영향을 쇠퇴하고 상공업의 어떤 당의 장악력을 더욱 커졌다. 한편 농촌에서 내정기 시작된 토지개혁을 전국적으로 확대했다. 아까 제가 이제 전 시간 때 토지개혁의 진행 방법 이제 얘기를 했죠. 그래갖고 첫 번째 단계 감주감식 단계, 두 번째가 그 당시 그 오사지시, 네. 그 다음에 이제 또 마지막이 그 토지 그 법 대강 이렇게 해가지고 진행됐다고 했죠. 자, 이런 것들을 전국화시키기 시작해요. 토지법을 만들어가지고.
자, 요 관련된 내용은 나중에 이제 그 어디서 하냐면 산후인는 그 아시아사가 있는데 요게 더 자세히 됐으니까 여긴 거기서 할게요. 자, 그다음 건국한 다음에 한국에서 발발한 전쟁을 참전해 미국과 싸운 것은 커다란 경각심을 불러일으켰다. 항미 원조를 포방해서 전국적 대중적인 예국 개몽 운동을 일으켜 민족주의를 고양했다. 자, 그래서 이 항미 원조라는 것은 그 누구예요? 미국과 대항해서 뭘 한다? 그 당시 조선을 구한다라는 뜻이야. 네, 항미 원조는 그래가지고 이제 이 말은 이제 어떤 의미였냐? 중국 공산당은 그 당시 원래 그 김일성이 그 우리나라 칠 때 그냥 무기는 해줬어, 인정해줬어요. 자기는 직접 처음에는 참여하지 않아도. 근데 여기에서 이제 보면 미군하고 이제 유엔군이 여기까지 올라가니까 압록강 쪽으로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중국 공산당이 이제 위기의식을 느낀 거야. 김일성 와서 도와달라고 하고. 근데 이제 여기에서는 1940 지금 51년인데 그게 51년이면 그 중국 공산당이 이제 중국을 장악한 지 2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신생 조건이야. 그 내부에 이제 뭐냐면 그 정리할 것도 많고 대만도 공격을 해야 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이제 이쪽 북조선 일대가 완전히 그 남한에 먹히면 이게 친미 국가가 형성되는 거잖아. 그러면 중국의 입장할 때는 그 만주 동북 삼성 일대 북경 지역에 일종의 뭐야 미국의 비수가 깔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뭐야 중국 공산당을 파견한 거야. 그 군대는 공산당군은. 근데 이제 정식 군대는 아니고 의용군이라는 명목으로 파견됐는데 실제 정식 군대지만 하여튼 이름을 그렇게 붙여가지고 파견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걸 통해서 이제 전국적으로 공포 분위기를 형성해. 민족주의화. 그래서 이제 이런 걸 통해서 이제 국민을 단합을 시켰다. 근데 이것 때문에 6.25 전쟁의 참여 때문에 한동안 한 20년 동안 중국이 상당히 타격을 받아요. 예, 미국부터 경제 봉쇄를 당하고. 자, 그리고 이렇게 고양된 이 민족주의 분위기 속에서 티베트의 군대를 짓는 거죠. 이 티베트도 이제 한때 또 뭐냐면 중국의 영향이 약해지니까 그 자체에서 나사에서 뭐냐면 그 왕국도 만들어지고 그랬는데 국방에 점령당하고 그 다음에 대중운동을 조직해서 국내 반혁명 세력을 촉발하고 이를 진압했다. 자, 참전의 계기로 미국의 대중국 봉쇄 정책의 측면에서 건국 초기의 정신적인 방침을 제고되어 사회주의 개척에 박차를 가겠다. 자, 그래서 이에 따라 가독이 총론선을 제기되어 사회주의 공업화, 생산성의 공용화가 제청됐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경제 봉쇄를 하니까 이제 종전에 이제 이런 그 경제 봉쇄를 돌파하기 위해서 방향을 자본주의 시스템을 이제 유지하기 힘드니까 사회주의 시스템을 가자라는 식으로 다른 식으로 간 거야. 우리 입장 올 때는 미국과의 뭐 관계 개선이나 뭐 생산력 증진을 통해서 자본주의 요소를 적극 받아들여서 이렇게 경제를 향상시키면 되는데 그 당시에 집권부들은 그 지도층들 그렇게 생각 안 했나 봐요. 왜냐면 이들은 예전에 국민당과 공산당과 투쟁만 했지 막상 정치를 못했거든. 정치 경험이 없었던 때요. 그러니까 나라를 어떻게 통치해야 될지는 잘 몰랐던 때죠. 예. 그 나중에 등소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시행착오를 겪고 나서 어느 정도 이제 나라의 통치 경험, 국가 경제 통치 경험을 통해서 운영 경험을 통해서 그러고 나서 뭐냐면 개혁 개방을 했던 거고 아직 초창기 때 그 지도부들은 상당히 미숙했다 이런 걸 볼 수가 있죠. 그래갖고 이제 그 5개년 계획을 이제 세웠어. 네. 그래서 세차에 걸쳐 5개년 경제 계획을 세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1차 5개년 계획이 끝나기 전에 뭐 1955년, 56년 하고 완료되고 그 후에 이제 뭐냐면 국반호 또 집단화 과정을 거치게 되죠. 그래서 이 집단화 과정을 이제 하게 되는데 이게 대단히 급속도로 이루어졌어요. 이 집단화 과정이. 예. 그리고 초창기 때는 어느 정도 협력적이었지만 초급 합작사 단계에서는 근데 이제 고급 합작사 단계로 넘어가면 반발이 많기 시작해. 특히 이제 그걸 바탕으로 나중에 인민공사도 만들죠. 자, 그래갖고 이제 그 내용인데 요거는 요 부분 집단화 과정은 동계 부분이 좀 잘 돼 있어갖고 동계 부분 보고 이제 넘어갈게요. 자,
동계 몇 페이지 펴보시냐면, 자, 여기 내용을 보면요. 자, 이게 754페이지, 이게 몇 페이지야? 767페이지 펴보세요. 자, 동계 내용을 보면, 자, 1954년에 시작된 농업의 집단화는 초기에는 농민들의 자발적 의사로 추진되었다. 그러나 1955년 여름부터 그 이름에 거쳐서 가속화되면서 강제성을 띠기 시작했는데, 집단 농장은 크게 두 단계로 추진되었죠. 1단계는 초급 합작사에 의해서 추진 방법으로서 10호 내지 40호 같은 초급 합작사를 조직하고요. 농민의 집단적으로 경쟁을 하지만 토지와 그 밖의 생산수단은 가옥에 사유로 하고 출자액과 노동에 따라 수익을 분배했다. 여기까지는 뭐 그렇게 문제가 없었어요. 왜냐면 중국의 어떤 정통사에서는 그 동족 총량이 많고 또 상호 부조하는 정통이 있기 때문에 초급 학자사 같은 게 그냥 예전에 했던 방식들을 그냥 조직화 시켜준 정도야. 그러다 보니까 농민의 어떤 그 자발적으로 이제 이루어졌는데 문제는 이제 고급 학자사부터 이제 문제가 된 거죠. 규모가 더 커요. 그래서 평균 160호에서 170호 구성됐고 생산수단도 이제 집단 소유죠. 그래서 앞에 이제 생산수단은 사유화됐는데 이땐 집단 소유야. 생산수단은 뭘까요? 일단은 그 당시에 뭐 기계가 아직 안 됐다 보니까 소라든지 말이라든지 뭐 농기구라든지 이런 것들은 예전에 개인이 갖고 있었는데 집단 소유하고 그 결과는 노동에 따라 분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막시에서 나니까 마르크스리즘에서 사회주의 단계죠. 노동에 따라 분배하는. 자, 근데 이거는 좀 문제가 생겼어. 왜냐면 이제 좀 이거는 약간 강제적으로 했어요. 좀 농민의 어떤 저항이 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8월 이상의 농민이 여기에 가입됐고 초급화는 거의 전 농촌의 집단 농장을 추진했다. 그래서 이제 이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뭐냐면 그 인민공사가 나중에 더 이제 확장된 거죠. 자, 이러한 집단 농장화는 토지 개혁을 실시한 모택동과 공산당에 대한 농민의 신뢰와 그 지도력을 이끌려 농민이 따라오긴 했으나 무리하게 이제 추진했기 때문에 부작용을 가져오게 됐다. 자, 농업의 집단화와 함께 수공업자들도 수공업 생산업자를 조직해서 사기업을 공사합병기업으로 전환시켰다. 원래 초창기 때는 사기업을 인정해줬죠. 근데 이때부터는 이제 공사라는 것은 그 국가와 사가 사기업이 같이 합작해서 운영하는 형태야. 자, 그런데 실제로 공사합병이라고 하지만 관리권 누가 장악하고 있어요? 국가가 장악하고 있고 그 밑에는 사장 그냥 일종 바지사장, 월급사장 정도야. 자, 그래서 이제 실제 국가가 경영이었다. 이 결과 일부의 자본가들 홍콩 등지에 탈출했으며 그리고 1956년 상반기까지 대부분 사기업이 공사합병이 되었으며 상임도 상업합사도 탈바꿈했다. 그럼 왜 이렇게 초창기 기조가 이렇게 급속한 산업화, 사회주의화로 넘어가게 될까요? 초창기 때는 자본주의 경제와 사회주의 경제를 지금 그대로 공존하자고 했잖아요. 그건 아까 말한 것처럼 뭐 때문에 6.25 전쟁 참여를 해서 미국의 경제 봉쇄가 당해지니까 어떻게 되는가? 이 돌파구로서 사회주의 경제를 더 빨리 가속화시켜서 이걸 돌파하자. 지금 입장 볼 때 상당히 좀 약간 잘못된 방향이지만 그때 당시에 지도부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예. 자, 그런데 이제 농촌의 노동계조와 농업생산 증가를 보다 가감하게 이제 집단 농장화 추진인데 이게 이제 집단 농장의 끝판은 인민공사제도야. 자, 여기 인민공사제도는 어떤 내용이냐면 앞에 이제 고급 학자사 그 단계를 넘어서 단순히 토지를 이제 뭐냐면 그러니까 생산수단을 공유하고 토지의 경작을 하는 그런 형태가 아니라 이 형태는 이제 토지뿐만 아니라 토지를 완전히 이제 그 인민공사에 뭐냐면 넘기고 농민들은 뭐만 갖고 뭘로 하냐면 농업노동자가 되는 거야. 예. 그리고 농업노동자 된 다음에 거기에 뭘 받는 시스템이죠? 월급을 받는 시스템이야.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일단 모든 걸 다 일괄 처리해. 그래서 행정 업무, 뭐 병원, 학교, 그 다음에 뭐 여기 공동 식사 등등을 모두 한 거야. 그러니까 하나의 이제 뭐냐면 농촌 공동체, 농촌 조직, 농촌 기업 그런 역할을 했던 것이 인민공사제도예요. 자, 여기에서 이제 토지 농기구의 공사의 공유로서 공동 경쟁하고 사원은
공사 전체에 수학에따라 제공되는 공공식당에다 무료 식사예요. 자, 모택동 이를 격찬하면서 북대하에 열린 중국 정치국 학대에서 농촌은 인민공사 설립을 추진하는 결의를 하여 마침내 정부의 학대 실시했죠. 이에서 이미 농촌에 실시되고 있는 74만 개의 공급 합작사를 합박해서 좀 규모가 큰 인민공사를 설치하고요. 그 다음에 농가의 대부분 여기에 이제 가입을 했고, 또 인민공사 아래 크게 이제 기본 단위로서 그 고급 학사사 예전에 그것을 이제 기본 생산 대대를 몇 개 두고, 그 다음 초급 학사사를 줬어요. 그러니까 인민공사가 큰 조직 제공, 그 밑에 이제 하부 조직체로 생산 대대, 그 다음에 초급 합작사 이렇게 이제 조직이 되죠. 자, 인민공사는 종전에 이게 그 고급 학사사나 그 초급 학사사처럼 농업경제과 관련된 것만 아니에요. 예, 여기는 경제주주뿐만 아니라 공업, 상업, 교육, 문화, 복지산업, 치안, 군사 등 모든 관리를 하는 행정조직 역할을 해요. 그리고 사원의 대표자에는 대회는 지방기초이해 기능도 가지해요. 그러니까 완전히 패키지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자, 근데 인민공사에서는 근본적인 문제가 많았어요. 먼저 노동 생산성과 분배에 따라 모순이 드러났는데, 일단 그 당시에 이제 인민공사를 활동할 때 모두 같이 했냐면 대학진 운동을 했어. 대학진 운동. 그래서 앞에서 얘기하죠. 보통 이제 그 중국 정부가 그 당시 6.25 전쟁 끝나고 나서 계획경제를 했다고 했죠. 그 세 번의 계획경제 계획을 했다고 했잖아요. 1차부터 3차까지. 근데 이제 이걸 빨리 이제 하기 위해서 대학적 운동을 펼친 거야. 그 생산력을 이제 올리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주로 이제 대학적 운동의 주요 내용은 뭐냐면 공업도 주로 철강 생산 있죠. 거기에다 이제 수리공업, 공사 이런 것들 이제 해가 많은 동원이 됐고, 그러다 보니까 농촌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누구냐? 여성이죠. 여성이나 아이들, 노인들. 그래서 농업 생산에 동원할 수 없기 때문에 농업 생산이 크게 정화됐다. 여성을 무시한다 이렇게 할 수 있는 분들인데, 그 당시에 농업은 주로 어디에 유지했냐면 육체 노동력에 유지했어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뭐 트랙터 몰고 그런 게 아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힘이 좀 약한 여성들이 하다 보니까 생산량이 남성의 노동력보다 약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낮을 수밖에 없겠죠. 그 위에 이제 자기소의 경주가 아니라 국영지 경적이고,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자기 월급 받고 일을 하거든, 일종의. 그러다 보니까 열심히 일을 하나 안 하나 돈은 똑같은 거야. 그럼 누가 열심히 일을 하겠어? 대부분 노동자들은 심지어 일을, 물론 그 안에서도 금연한 사람이 있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생산력이 어떻게 될까요? 확 줄어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아무리 욕을 하고 막 비난하고 하도 이게 이제 뭐 동기가 없으니까 생산이 이제 안 하게 되고 생산이 저하되고, 그래서 결국에 인민공사 운동과 이 대학주 운동을 위해서 이제 생산력 저하, 농업 생산의 저하를 불러일으켰고, 결국에는 나중에는 거의 100만 명이나 아사를 하는 그런 문제점이 발생이 되죠. 그래서 그 책임을 이제 지고 모택동이 잠시 물러나게 되죠. 자, 하여튼 이런 것들이 이제 있다는 걸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럼 같이 대학진 운동도 같이 이제 볼게요. 자, 1957년 11월 모스크바 세계 공산당 대회에 참가한 모택동은 자본주의로부터의 사회주의의 평화적인 전환 문제와 미국 제국주의에 대한 평가, 그리고 평화공정과 민족해방투쟁 문제를 놓고 소형 공산당의 의견이 대입됐으나 이후 양국 관계가 급속도로 냉각되었다. 자, 그 당시 냉각될 수 있었던 배경은 후르시초프가 이제 등장하면서 그 다음에 스탈린 격하운동을 펼치죠. 그래서 이제 막 비난을 하니까, 스탈린을 비난하고 하니까 이 모택동이 이제 후르시초프를 욕하면서 이 수정주의자 하면서 욕하고, 그 다음에 후르시초프는 이제 모택동을 교조주의자 하면서 서로 욕을 하게 되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전에는 소련이 중국을 많이 지원해 줬어요. 뭐 인력이라든지 물자, 기술 원조 이렇게 하는데 이런 것들 점점 없어지는 거야.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겠어? 이제 자력갱생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더 이제 좀 가격한 방향으로 이제 나가게 되는 거야. 경제 정책도. 그래서 모택동 1958년 1월부터 각지에 공산당 집회를 열고 대혁진 운동을 추진하기 위한 신중론에 추진하고, 이에 대한 신중론은 혁명의 열기를 제들 뿐이는 보수주의를 비판하면서 대중적인 기술혁신, 지방공업의 건설, 대규모 수의시설 등 농업과 공업의 대학진 운동을 주창했다. 그러니까 종전의 산업계획, 경제계획을 더 빨리 추진시키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에 이제 5월에 개최된 제8차 전국인민대표에서 채택되어 사회주의 건설의 총로선언으로서 대학증 운동이 시작됐고요. 자, 이게 대학증 자체가 이제 예전에 한번 시험문제 나왔던 거죠. 자, 공업에서 대학증 중심이 된 것은 제일 중요한 게 철강의 증산운동이었어요. 자, 이 당시에 이제 철강의 증산운동인데 그때 내었던 모토가 뭐냐면 모토가 대개 이제 620만 톤을 1070만 톤 올리고 그 다음에 또 2700만 톤에서 3000만 톤 얘기했는데 뭐 10년 안에 뭐 영국을 떼어졌고 뭐 20년 안에 미국 떼어졌다 이런 식의 이제 구을 내세우면서 한 거야. 근데 이 문제는 아직까지 그 당시 철강 시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중국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냐면 토포로 해갖고 재래식 제철로 사용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걸 통해서 제철 생산하는데 문제는 이 토포에서 만드는 제철은 상당히 품질이 별로 안 좋아. 그러다 보니까 실제 그 뭐냐면 기계라든지 뭐 트랙터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만드는데 상당히 별로 필요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노동력은 되게 많이 투입을 했는데 만들어낸 것은 별로 없는 거죠. 거기다가 이제 밑에서 하도 달다 볶으니까 위에서 달다 볶으니까 밑에 있는 간부들이 생산량을 뭐냐면 뻥 튀겨가지고 하는 거야. 중국 애들이 좀 특징이 좀 가장시키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위에서 이제 상부에서 이제 보니까 이제 올라오고 보고 보니까 이게 계획이 천천히 하고 어떨 때는 더 추가 좀 달성을 하고 그러니까 이제 또 추가 생산을 더 늘리고 그러면서 이제 그 또 인력을 더 투입을 하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또 농업 생산이 어떻게 떨어지게 되죠. 자, 하여튼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일어나게 되죠. 자, 그러나 이렇게 생산된 철강은 공산품을 만드는데 재료로서는 부적합한 것으로 쓸모가 없게 되면서 대학증 운동의 한계가 드러나게 됐다. 자, 농촌에서 인민공사 추진과 공업의 대학증 운동에 실패해 주신 것은 1959년부터 나타난 극심한 식량과 일용 소비품 부족 현상이 1961년까지 계속되었다. 이 기간 동안 인구는 1951년보다 약 1억이 증가되어 있었다. 그 위에 대학증 운동에 의한 그 가로와 영양부족 질병에 걸린 병자가 증가하여 식량 부족으로 굶어 죽는 상태에 빈번했다. 거기 증가했는 데 비해서 또 죽는 사람도 상당히 많았다고 하는데 여기 보니까 이제 대학증 운동의 이제 직전보다 직전이 2배고 그다음 시작되고 5배에서 100만 명이 아니네요. 제가 잘못 알고 있었는데 거기다가 공짜를 붙여야 되겠네. 1600명에서 2700만? 그 남한 인구의 거의 반 이상을 이제 굶어 죽은 거죠. 대단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중국은 인구 대국 이렇게 사는데 역시 인구가 많긴 많아요. 자, 이러한 가혹한 타격은 생산력 기반이 약한 중국의 현실에 무시한 채 대학증 운동과 인민공사 추진으로 농촌의 생산 의욕의 감퇴라는 인재를 가져왔고 그다음 도시에서의 중공업 우선 정책으로 산업부주의 취약성을 그대로 내게 되었다. 거기에다 자연재해와 소련의 원조 중단도 항목했고요. 모택동을 비롯한 중국 정부나 공산당 간부들은 대학증 운동과 인민공사 실패에 대한 선택 인정하고 하지 않으려고 했다. 실제로 모택동은 국방장관이었던 팽덕회의 비판에 대해서 부르주아 성향이 나타난 우익 기회주의적 반당 강령이라고 호독하게 몰아붙이며 팽덕회를 국방장관직에 해임을 했어요. 인표를 그걸 대신했고 그리고 팽덕회를 지지하는 당과 군의 고위 간부들 수축했는데 이게 이제 나중에 이제 해석 판단에 문제가 된 거예요. 이게 배경이. 그래서 원래 팽덕회는 유명한 이제 그 한일전 때부터 유명한 장군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모택동에 신임을 받으면서 6.25 전쟁에도 참여했죠. 네, 그래서 총사령관이었는데 이 팽덕회가 이제 국방장관 있을 때 모택동이 하도 이제 정치 못하니까 당시 이제 책임지고 물러나라. 노사내인가 그래서 이제 비판을 했어요. 근데 모택동이 팽덕회를 팽한 거죠. 쳐낸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내쳤고 그 관련자들 다 숙청시켜 버렸어요. 그 팽덕회 라인들을. 자, 그래갖고 이걸 나중에 이제 해석판관에서는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해석을 뭘로 해석한 거죠? 팽덕회로. 모택동을 그 당시 명랑황제였던 가정제를 해석해갖고 그 해석과 가정제의 여러 가지 이제 뭐냐면 세종이었죠. 세종 가정제한테 여러 가지 조언을 했지만 가정제는 귀를 닫고 말 들어주지 않았다. 오히려 쳐냈다. 자, 이런 것들을 비유했다 해가지고 막 뭐냐면 비난을 하기 시작하죠. 용무용이. 그래서 해석판관을 평안하는 평론을 씹으면서 이때부터 뭐가 시작된 거야? 문화대용이 시작된 거야. 그러니까 이 관련된 내용이 예전에 기초에 언급됐던 거죠.
자, 이와 함께 반우파 전쟁이 이제 전개되는 가운데 인민공사에 대한 비판이 한층 어렵게 되었다. 그러나 1960년대 말부터 이듬해 유골에 거쳐 작은 농재 경작지를 각 호로 나눠주고 소규모 가정 부업과 지방시장의 사사로운 개인 거래를 인정하여 공동식사 제도를 중지했다. 또 도시에서도 노동과 후식의 필요성을 강조한 당의 지시가 내려 인민공사 대학주 운동은 사실상 실패로 끝났다. 그리고 이제 이 모택동도 이제 그 팽독기를 내쳤지만 자기도 이제 알게 된 거죠. 이제 뭐 이게 보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결국에는 이제 인민공사 대학주는 끝나게 하고 일단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되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은 마침내 1962년 1월에 전국의 당 간부 7,000명을 소집해서 학대 공작회의를 이제 개최하고 이때 이제 윤석이는 공산당 중앙의 대표에서 대학주 운동과 인민공사 실패 시인하게 되죠. 모택동도 어쩔 수 없이 이제 뭐냐면 그것을 실패해요. 그 자기 책임이 있다. 그래서 물러나 일단.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했고, 자 모택동의 이러한 책임론에 대해 인민해방군이었던 총사령관 임표는 이 임표는 이제 모주석에 대해서 딸랑딸랑 거리는 사람이죠. 예, 그래갖고 그 나중에 문화대혁명 있을 때 앞장섰다가 모택동한테 이제 토사구팽 당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비행기 타다 도망가다가 죽는 사람인데, 자 하여튼 그 임표는 모주석의 사상과 판단은 정확했으나 그걸 집행하는 과정에서 모주석 지시들을 하지 못했다. 마이크 개 같은 소리인데. 자 하여튼 이렇게 하면서 이제 모주석의 이제 모택동이한테 신기를 이제 좀 살펴가면서 얘기를 했던 거고. 근데 이제 윤석이 등소편 직무 등은 임표의 주장에 정면으로 집행을 가면서 양자 사이의 헌신인식과 대처방을 둘러싸 상당히 다른 견해 차이를 보였다. 그래서 이제 모택동이 잠시 책임을 지고 물러나는 사이에 실제 그 다음에 집권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윤석이 등소편 같은 사람이에요. 특히 윤석이가 이제 실권을 잡아갖고 이제 했죠. 그래서 이제 일종의 이제 대학주 운동에 이제 뭐냐면 마무리하는 조정 정책을 했어요. 네. 그래갖고 이제 어느 정도 자본주의 시스템을 좀 받아들이려고 하고, 그래서 이제 했는데 이걸 지켜보고 있는 모택동이 뭐야? 가만히 있겠어요? 안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 아까쯤에 해석판관을 평가하는 것을 기하로 해서 곧바로 이제 문화대혁명에 들어가게 되고, 그때 이제 윤석이 등소평 얘네들 주자파, 그러니까 자본주의 무리들 추구하는 사람들 이런 식으로 딱지를 붙여가지고 수청이 나가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모택동이 전략가로서는 뛰어난데 정치가로서는 엉망이야. 예. 그래서 어느 쪽에서 잘 했던 사람이 어느 분야에서 뛰어난 사람이 다른 분야에서 뛰어난 건 아니거든요. 지주제를 알고 좀 물려나가 있어야 되는데 자기 주제를 몰랐죠. 그거를. 예. 자, 그럼 이제 그 한국인의 중국사 이제 넘어갈게요. 자, 그러니까 앞에 이제 그 동계에 관련된 내용 이렇게 한번 보고 그 이제 집단화 과정 관련된 내용을 이제 봤고, 그 밑에 이제 사업의 12페이지 마지막 단락을 좀 볼게요. 자, 소련에서 스탈린 사업 후르초프에 의해서 스탈린 비판이 이뤄지고 폴란드, 헝가리 등 동유럽에서 동요가 일어나면서 1956년 10월에 소련이 헝가리의 소유를 진압하는 일이 벌어졌으며 중국에선 쌍백운동이라고 하는 백화제방과 백화점연합 운동이었다. 쌍백운동이란 건 뭐냐면 이제 보니까 동유럽에서 그 당시 이제 민주화 운동이 일어났거든요. 네, 물론 이제 후르초프가 이제 진압을 했지만 그런데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사회 진영의 모순을 보니까 안 되겠다. 이제 민주주의 당파 지식인들에게 공산당 내부의 이제 문제점을 좀 비판해달라. 욕을 냈어. 그래서 막 비판을 했어요. 뭐가 어쩌고 저쩌고. 근데 막상 이렇게 비판을 들으니까 또 열받잖아, 사람이. 그러니까 이제 1957년부터 거꾸로 비판을 해라고 해놓고는 비판하니까 또 이거 비판이 의심스럽다. 이건 자본주의 어떤 측면에서 얘기한 거 아니냐. 너 반혁명 분자지 하면서 뭘 하게 되냐면 반우파 투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지식인들이 우파를 올려서 탄압을 받게 되죠. 그래서 중국에서는 지금도 말 잘못하면 안 돼요. 그래서 나 놀랐는데 그 유튜브 보니까 중국에서는 그 유튜브라든지 뭐 트위터 다 차단돼 있어요. 그 자기 나라만의 이제
그 윈치나 모든 것들 하는데 거기에서 반정부 성향에 대한 것들을 딱 얘기하잖아. 곧바로 차단당해. 지도자도 모르게 이제 공안이 와서 잡아가고 그래요. 예, 상당히 뭐냐면 그 철저히 감시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비판을 못 하더라고. 자, 하여튼 미국과의 적대 관계 외에 맹방이었던 소련, 인도 사이에 새롭게 갈등이 빚어진 가운데 중국에서는 인력을 통해 철강, 에너지, 식량 등을 증산하는 아까 대약진 운동을 하게 되죠. 그래갖고 뭐 수리 건설 운동도 하고 그래서 이제 뭐 세계 제2였던 경제도 영국을 떼어졌겠다. 그 당시에 영국은 좀 약간 좀 살아 있었어요. 네, 그래서 2위였고 하여튼 이제 이렇게 목표가 설정됐고 그 지금 뭐 거의 때려잡았죠. 아니 벌써 이제 G2 해가지고 미국 다음에 이제 생산력을 갖고 있잖아요, 중국이요. 자, 예초 15년 안에 때려잡겠다는 목표가 단축돼서 3년까지 단축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밑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잘못 보고한 거죠. 초과 달성했다는 식으로.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중앙에서 계획을 상향 조정하는 과정이 반복됐기 때문이다. 자, 철강 증상을 위해 수많은 농민들이 철제 농기구까지 토착적인 방식의 용광로에 던져넣어 대량의 철 생산의 증산에 성공했으나 아까 말했지만 이런 토포 정통적인 방식이 만들어진 그런 철강 자체가 그렇게 불순물이 많기 때문에 실제 공업 제품에는 별로 사용되지 못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와 동시에 이제 대약진 운동과 동시에 농업 부분에서 인민공사가 조직됐죠. 그래갖고 인민공사 내용 아까쯤에 얘기했으니까 좀 쭉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쭉 넘어가서 다음 장 넘어서 그래서 이제 국방부장이었던 팽덕회는 1959년 고향인 호난성을 시찰하고 문제의 심각성을 확인한 후 대약진 운동의 착오를 조정하기 위해서 정치구 확대에 의해서 반원을 정리해 모택동에게 대약진 운동의 문제점을 지적을 했지만 오히려 우파 기회주의로 몰려 실각했죠. 그렇잖아도 이제 반우파 투쟁으로 비판적 지식인이 입을 다물게 했고 팽덕회 같은 당내 고위 관료까지 실각되면서 이제는 누구도 이제 지적한 사람이 없죠. 그렇지만 계속 자연재해가 있고 아사자가 속출하니까 이제 모택동도 눈이 뚫렸고 기가 있으니까 좀 어쩔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 자기 대역진의 어떤 것을 인정을 하고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국가 주석지를 이제 뭐냐면 윤석이에게 넘겨. 그래서 조정 단계에 들어가게 되죠. 자, 마치 대약진 운동의 실패로 대의적으로 중소 간에 대비 격화된 것과 시기가 같이 했고 1960년에 소련이 프렌트 계획을 대량으로 파괴하고 프렌트라는 것은 공장이죠. 그래서 소련은 그 당시 이제 중국보다 훨씬 더 기술이 더 발달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뭐 기술도 이제 원조도 많이 해줬어. 기술 원조도. 그래서 공장도 지어주고. 근데 이제 아까 했지만 50년 후반부터 계속 갈등이 있다 보니까 점점 지원이 어떻게 돼요? 감소하고 결국에는 소련이 이제 공장도 지어준 것을 해주겠다고 해놓고는 다 파괴하고 가버리고 기술자도 이제 철수시켰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경제 재건할 필요성은 더 느끼겠죠. 그래서 윤석열 같은 소평은 지금까지 대약진 운동과 인민공사 정책을 수정해 생산 목표와 속도를 완화시키고요. 그 다음 인민공사 규모를 더 줄여가지고 20회에서 30% 총각 수준 합작사의 권한을 위임하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무엇보다 일종의 약간 그 자본주의 경제 요소를 좀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3자일표는 뭐냐면 경제의 5% 안에 개별 농가가 자유롭게 경영할 수 있는 땅을 주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자유시장을 통해서 여기에 생산된 것은 자기가 알아서 팔 수 있도록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면 생산 의욕을 크게 향상시켰다. 왜냐하면 인민공사 시대 때는 자기가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열심히 일하는 사람하고 일하지 않는 사람하고 월급은 뭐야? 받는 거는 똑같아. 그러니까 열심히 일할 필요성도 못 느끼죠. 근데 이제 물론 인민공사가 다 해체되지는 않았지만 그 나머지 5% 인민공사 땅 안에서 5% 있는 것은 자가 경쟁을 해서 거기에서 얻은 수익은 자기가 마음대로 이제 차지할 수 있다니까 당연히 노동 의욕이 올라갈 수밖에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생산량이 어떻게 되죠? 올라가게 되죠. 예. 자, 그리고 이제 중고 위주의 투자로부터 벗어나 농업 부분의 투자를 늘리고 저축률 낮추고 소비 생활을 증가하도록 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이제 일단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선이라든지 뭐 무기 생산 이런 것들은 만드는 건 좋지만 실제로 사람들이 먹고 살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농업 부분 투자를 먼저 올리고
그다음에 소비 생활을 증가시켜서 생산을 더 촉진시킨 거죠. 그러니까 너무 근본자동만 강조하면 어떻게 됐어요? 생산을 못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어느 수요를 발생시켜서 공급량을 증가시키는 그런 정책을 했던 거죠. 자, 이런 것들 이제 그 조정정책이라고 해요. 조정정책. 자, 조정정책 심의해서 이제 1963년, 65년까지 경제가 회복되었고, 노동 생산성과 수익, 농공업의 생산액과 재정 수입이 모두 늘어났고, 1965년까지 농공의 주요 생산 지표가 1957년 수준으로 회복됐다. 자, 이때 조정정책 시기 때 중요한 말을 누가 했냐면, 되게 유명한 말 누가 했냐면, 등소평이 신고양이든 검은고양이든 쥐를 잡는 고양이가 좋은 고양이다. 예. 그래서 백모 흑모론이라는 되게 유명한 말이 있죠. 이게 이제 개혁 개방 시대 때 했던 게 아니라 이미 이전부터 조정정책 할 때부터 했어. 근데 이것도 좀 잘못 알려진 게 뭐냐면 이 말을 등소평이 처음 한 게 아니에요. 그 윤석이라는 사람이 처음 했어. 그걸 이제 등소평이 나중에 인용을 한 건데, 자, 하여튼 여기에서 볼 수 있듯이 자본주의든 사회주의든 간에 그냥 농민들 국민들에게 배 따뜻하게 먹고 살게 해주는 게 제일 좋은 거다. 이런 말이죠. 실용주의 노선을 이제 내세우면서 이때 이제 경제가 전면적으로 등장하고 정치라든가 뭐 사상은 뒷전에 밀려났죠. 자, 이와 같이 경제 중심주의에 대해서 모 대통령 우려와 사회 불만이 맞물려 문화대혁명이 발동되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이 문화대혁명은 사회에 대한 그 모 대통령의 어떤 권력력도 있겠지만 사회 자체 내에서도 어떤 계급 간의 계층 간의 갈등도 있어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폭발해 나간 것도 동시에 있어. 이거는 뒤에 좀 더 설명할게요. 자, 문화대혁명 보죠. 이 문화대혁명은 대개 이제 1965년부터 해서 그 모 대통령이 1976년까지 살아있었죠. 그때까지 이제 기간, 약 10년 동안의 기간을 보통 문화대혁명, 그 낙칭 문혁이라고 하죠. 예. 그래서 이제 문화라는 수식어로 앞에 붙은 거는 자본주의 사상과 문화의 투쟁이 시작됐기 때문이다. 때문에 사실상 계급투쟁, 권력투쟁이 다양한 분야의 투쟁이 확대되었다. 자, 그 문학의 배경은 이제 여러 가지 볼 수가 있는데 일단은 첫 번째는 급격한 사회주의 추진을 나타난 모순이라는 대내적 환경과 두 번째는 중소 간의 갈등 및 베트남 전쟁 본격화와 더불어 첨예해진 미국과의 긴장감이 가져준 위기감을 대외적 요인을 들 수 있다. 자, 근데 이제 실질적인 계기는 이제 뭐냐면 모 대통령의 권력용이에요. 자기가 이제 밀려났으니까 일종의 문화대혁명을 불러일으켜서 이걸 통해서 그 당시 윤석이 등소평을 이제 수청하고 자기 권력을 장악을 하려고 했던 거죠. 자, 문학의 전조는 경제회복기에 이미 나타났다. 1962년 모 대통령은 중국 공산당 8기 10중전에서 가도기 계급 투쟁 이론을 제시해 사회주의와 자본주의 간의 지속적인 투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자, 즉 국내 조정정책으로 자본주의 요소가 부활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나타난 것이다. 자, 이와 사회주의 교육운동도 벌어졌고 농촌에서는 이 운동의 일환으로 부패하거나 독직으로 저지르는 그 지방정부 간부들과 과거 지주나 분홍의 자식으로 당 간부와 친분을 이용해서 권력을 다시 얻게 된 사람을 비판하는 숙청한 사총운동을 벌여졌다. 자, 요 사람들은 대개 보면 이제 어떤 사람들이요? 예전에 국민당과 결탁한 또 자본주의와 비슷한 그리고 공산주의에 어떤 해하는 반동 분자들이죠. 그래서 이 반동 분자들을 깨끗이 처리해야 된다. 이게 사총운동인데, 자, 사총운동을 보면 1964년 가을부터 중국 농촌에서 시작된 정치운동으로서 지방 간부나 지방 관료로서 공공의 제한을 훔친 자, 뇌물을 이제 받은 자, 그 다음에 노동점수 제도를 악용한 자, 이런 것들은 이제 뭐냐면 독직이죠. 자기가 이제 권력을 이용해서 간직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부정부패를 해먹고 간직을 갖다 팔고 그런 이제 문제점인데, 그 지주나 분홍의 자식이고 원래 이제 지주나 분홍의 자식들은 원래는 당 간부에 못 들어가 있어요. 예, 출신성분이 안 좋으니까. 근데 이제 그 당에 들어오거나 당의 간부들과 친분을 통해서 권력을 다시 얻는 불순분자들을 청산의 대상이다. 네 가지 경우인데, 자, 근데 이게 되게 예매해. 왜냐면 내가 뇌물 안 받아보고 그쪽이 뇌물 받았다고 우기면 어떻게 돼요? 그냥 사총운동의 대상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하여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사총운동을 벌어졌고, 그 다음에 이상주의 청년 활동가들을 훈련해 공작대를 만들어 이들이 각지에 빈농을 조직해
그 당시 지방 정부의 권력을 빼앗고 부패 간부를 조사하는 방식이고 문현 때 이제 조반과 유사했다. 이 조반은 이제 나중에 좀 설명할게요. 뒤에 있으니까. 자, 건국이 15년이라는 오랜 기간의 지방의 권력을 진 사람이 부패했을 것이라는 전제에 영구혁명을 실천해 옵니다. 영구혁명은 뭐냐면 비록 제 형식상 사회주의혁명을 이뤘지만 자본주의가 요소가 내부에 계속 존재하기 때문에 이 사회주의혁명이 끝난 게 아니라 계속 지속이 돼서 이들과 투쟁을 해가지고 몰아내는 것이 항상 지속적으로 있어야 된다는 거야. 항상 자본주의 요소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걸 계속 억누르고 견제하고 그 다음에 없애야 된다. 이게 영구혁명이죠. 그러니까 삶의 자체가 그냥 맨날 투쟁의 영속이야. 그리고 남 비판하고. 자, 그래갖고 이제 이렇게 있고 조정정책을 담당한 윤석열 등소평 등의 권한이 강화되면서 모태똥은 이들을 자본주의 길을 걷는 실권파. 그래서 이들 뭐라고 하냐면 주자파라고요. 주자파는 말 그대로 자본주의를 추구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이야. 좋은 의미는 아니죠. 그래서 주자파자 수정주의라는 길을 걷고 있는 소련 지도자와 마찬가지로 오류를 범하였다고 생각했다. 그자 실권파로부터 권력을 탈취하는 문혁이 1965년에 시작됐는데 계기가 됐던 것이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사인방 이번에 시험문이 나왔죠. 자, 그래서 이제 사인방의 한 명이었던 그 용운영이 신편 역사극 해석판관을 평함이라는 평론을 썼어요. 이게 되게 유명한데, 자, 이 해석판관이라는 것은 내용이 뭐냐면 여기 있지만 예전에 명나라 때 해설하는 관리가 있었어요. 되게 충직한 관리인데 그때 이제 그 황제가 누구였냐면 가정제였어. 세종 가정제. 이 가정제에게 이제 뭐냐면 여러 가지 국정 문제나 해석 그 황제 잘못된 것을 이제 비판한 거야. 그래서 이제 나중에 황제가 이제 열받아 해설을 기항을 보내거든요. 자, 이거를 이제 그린 그림이 해석판관이야. 근데 이 해석판관은 원래는 이 오함이라는 사람이 이제 처음 만든 게 아니라 예전부터 이게 경극 연극으로서 자주 많이 상영됐던 거고, 그러니까 여러 판본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삼국지 연인도 나관중에도 여러 판본이 있잖아. 이문현도 이제 만든 것도 있고 뭐 여러 사람이 만들잖아. 마찬가지로 해석판관도 예전부터 그렇게 만들었던 경극의 연극 대본이었는데 이걸 이제 모태똥이 보고 감명을 받아가지고 그 전에 오함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자기에 좀 가까운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북경 시장해 주면서 오늘 글을 되게 잘 써요. 그래서 이 사람한테 부탁을 했어. 이걸 좀 다시 한번 재밌게 각색 좀 해달라. 그래갖고 모태똥의 요구를 받고 해석판관을 쓴 거야. 그리고 모태똥이 그걸 보고 좋네 하면서 칭찬까지 해줬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 이걸 본 이제 뭐냐면 용령이 요걸 이제 해석판관 평합하면서 이제 요걸 이제 모태똥이 펜독계를 시각시킨 거를 뭐냐면 비견해가지고 이렇게 썼다. 그래서 이거는 모태똥을 비난하는 것이다.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문제는 이걸 누가 지지했냐? 모태똥이 지지한 거죠. 맞다. 보니까 그렇다. 날 비판한 거다. 그 웃긴 거죠, 한마디로. 자기가 쓰라고 해갖고 써놨더니 또 처음에는 잘했다고 칭찬했고는 나중에 또 보니까 뭐냐면 이걸 또 그래 나 비판한 거 아니냐 하면서 이걸 기회로 문혁을 이제 촉발시킨 거죠. 예. 자, 그래서 이제 하여튼 상해에 문혁받은 오함을 공격하고 이에 연루되어 실급파의 일원이었던 북경시장이 실각되었다. 그리고 학계에서도 일부 역사가 본인들이 자기 비판을 했고 결국에는 용우영의 이 평론이 문혁에 발동시키는 도화선이 되었다. 그래서 요거 관련돼서 예전 시험문이 나왔으니까 좀 정확히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1966년 5월에 문혁을 추진한 기관으로서 중앙문헌소조가 있는데, 자, 이 중앙문헌소조가 상당히 이제 1960년대까지 전반기 때의 주요 기관이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중앙문헌소조의 어떤 중심 기구를 쓰다니까, 중심 집단을 쓰다니까 중앙문헌소조 이렇게 쓰신 분들 틀려요. 이거는 이제 강청이나 용운영 등등 4인방을 쓰셔야 돼. 예. 왜 틀리냐면 이 중앙문헌소조는 처음에는 잘 나갔다가
이게 나중에 몰락을 해요. 왜 몰락을 하냐면, 물론 요 안에 이제 일부 사인방색도 있는데, 요게 주석이 누구냐, 수장이 누구였냐면, 그, 인표였어요. 예. 그러다 인표가 이제 몰락을 하다 보니까 중앙모노소리도 어떻게 돼요? 횡당한 거죠. 전반기 때 주도한 기간이에요. 자, 그래도 하여튼 1966년 5월에 운영을 추진한 기간으로 중앙문헌소주가 선입되었는데 역시 사인방을 불리게 된 간청과 장충규도 미리 포함되었다. 근데 아직까지는 이제 뭐냐면 인표가 주도권 장악을 하고 있었고, 자, 그래서 이제 문혁의 발동에는 상해 문혁파 지식인 외에도 팽덕기가 실각 이후에 국방부장이 되어 인민해방구의 주요 부분을 장악하고 있던 인표협조가 필요했다. 그래서 그 당시 그는 이미 1964년에 모주속 어록을 발간해서, 모주속 어록은 어떻게 생겼냐면 그 일종의 조그만 그 성경책 아시죠? 요렇게 생겼어. 그래갖고 거기 빨갛게 이제 표조돼 있는데, 그래갖고 홍위병도 이걸 들고 다니면서 행진하면서 들고 흔들고 막 그래요. 예. 자, 그래서 이제 모주석 어록의 발간에 군대 안에서 모태동 사상을 학습시키는 대대적인 캠페인을 벌이고 있었다. 그리하여 이제 문혁의 전개 과정에서 문학, 사상 측면에서 투쟁과 권력투쟁 요소 외에 개인 숭배적 요소가 첨가되었고, 이때 모태동 개인에 대한 숭배는 홍위병이 조직되면서 절정을 다했다. 예. 그래서 홍위병은 되게 보면 이제 성인들이 아니라 되게 이제 10대 그 중고등학교 애들 정도? 그런 애들이 이제 조직된 거야. 그래갖고 이제 이들을 이제 해가지고 일종의 세뇌를 시킨 거지. 그리고 나서 앞장서게 해서 그 당시 모태동에 반대했던 세력들 있죠? 이들을 이제 주자파로 몰아세워가지고 막 비판하고 욕설하고 막 때리고 하면서 이제 난리친 거죠. 그러니까 하도 이제 홍위병이 난리치니까 나중에 모태동도 얘네들 이제 하방시켜.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요때 그 1960년대 때 학생이었던 그 세대들이 있죠. 중고등학교 때 학생 시절에 보냈던 세대들이 무식해요. 되게 무식해. 왜? 학교 다니면 공부는 안 하고 선생님 욕하면서 막 그 싸우지만 하고 막 돌아다니면서 사 패고 그 집만 배웠던 거야. 예. 자, 하여튼 그 다음에 이제 요때 사령부를 포격하다 같은 목태동의 급진적 부로 주로 이제 10대 학생들 구성된 홍위병은 1966년 중반에 2년간 파괴적인 맹위를 떨쳤다. 요거 사령부를 포격하다가 상당히 중요해요. 예. 요게 이제 그 문화대혁명에서 모태동이 전면적으로 나섰던 이제 지시 내용인데, 그 당시 대자보 같은 게 있었어요. 학교에 대자보 갖다 붙이는 거. 그 대자보를 보고 이제 모태동이 아주 좋은 내용이다 하면서 사령부를 포격하라는 이제 뭐냐면 지시를 냈죠. 그러니까 이것도 그 사령부는 아시아사에 있으니까 이거 좀 보고 넘어갈게요, 나중에. 그래서 이때 사령부라는 것은 당의 중추, 누굴 의미할까요? 윤석이, 등소평 같은 주자파들 얘기한 거죠. 자, 그래서 이들은 당이 아닌 못했던 개인에 대한 숭배를 맹세하면서 북경으로 몰려들어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홍위병들인 결집된 젊은 이들은 노동자, 농민들이 반란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 이거 못했던 얘기하는데, 이런 분위기 아래 문혁의 적극적인 지지하고 당과 정보, 일제 기관의 지도부를 공격해 권력을 탈취하는 탈권 투쟁을 앞장섰다. 예. 그래서 이제 이걸 뭐냐면 반란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 그래서 이걸 조반율이라고 해요. 예. 그래서 이들을 이제 뭐라고 하면 조반파라고 해요. 조반. 예. 그래서 반란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 이들의 반란은 합법적이다. 정당하다. 그래서 이 당시 이 종종의 주자파들라고 불렸던 집단들을 모태동 지시에 받고 그 비판하는 세력들, 홍위병 세력들을 뭐라고 하냐면 조반파라고 한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자, 이런 과정에서 윤석이와 등소평 이하 수많은 고위 간부들이 비판과 박해를 받았고요. 이 윤석이가 상당히 좀 결말이 안 좋아. 이 사람 이제 홍위병에서 잡혀가지고 나이가 60이 넘었는데 그냥 어린애들한테 요거도 먹고 거기에다 나는 반동군자입니다. 적어놓고 이제 푼말하면서 돌아다니고 그리고 이제 가택연금 당하다가 결국에는 병들어 죽게 돼요. 예. 그래서 있고 등소평도 하방당했죠. 그래서 한때 이제 멀리 가더니 농장에 가갖고 왕노동하고 지냈어. 예. 물론 이제 나중에 이제 그 등소평이 다시 이제 분홍을 받아가지고 올라왔지만, 자. 자, 모태통에 이어서 제2인자가 자제했던 윤석이는 제국주의, 수정주의,
그 다음에 국민당 반독파 압좌에 몰려서 당에서 영구 제명한 다음에 1968년 사망했다. 자, 등소평 당에 남아있으면 감찰을 받으러 처분을 받았다. 자, 모 대통령의 제안에 그동안 많은 이들이 적극 나선 것은 건국 이후에 사회주의 이행 과정에 나타난 사회차별구조에는 불만 이런 것들이 쌓였기 때문이다. 반우파 투쟁 이후 출신 성분과 정치적 성향에 따라 나쁜 계고 구분된 사람들이 평생 진학이나 취직, 결혼 등의 불이익을 당했는데 초기 그 홍위병 학생들은 나쁜 출신 학생들이 많았다. 이들은 문학과정에 출신했다는 차별에 대한 비판하고 출신에 무관하게 정치적 평등한 권리를 주장했다. 그리고 조정정책 갈등과 경제 약자로 뒤처진 사람들이 문역에 대한 사회적 차별을 기대를 품었다. 그래서 이제 이 문역을 할 때 물론 시작 자체는 이제 그 모 대통령의 어떤 권력력이 있겠지만 그때 많은 홍위병들이 거기에 동의하고 했던 건 뭐냐면 그다음 두 가지 이유가 있었다는 거죠. 하나가 이제 예전에 국민당 파업, 자본주의, 그다음 세력들에 연결됐다고 해서 출신성이 나쁘다고 해서 이제 차별받던 계층들이 이걸 통해서 신분 상승을 하려고 했던 거지. 내가 지금 그만큼 사회주의 투쟁을 열심히 하고 모 대통령에 충성을 함으로써 뭐냐 신분 상승을 등업을 시켜오려고 했던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뭐냐면 앞에 조정정책 과정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조정정책 자체가 자본주의 요소를 좀 받아들인다고 했죠. 근데 자본주의 요소를 받아들이면서 조금씩 사회 내부에 약간 양극화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예. 그러면서 거기에 이제 소외됐던 사람들이 불만을 품게 돼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뭐냐면, 이런 것들은 이제 불만이 모여가지고, 이런 이제 조반파의 형성에 큰, 배경이 됐던 거죠. 그래서 네 가지 낡은 사상, 문화, 어떤 습성, 습관을 파괴하고, 네 가지 새로운 것을 창조하면서 대중에 의한 새로운 권력기구 창출하자는 고도 새롭게 혁명적 유토피아의 열망을 부추겼다. 근데 1967년에 전국의 도시에서 중앙문헌소조의 지원을 받은 홍위병을 비롯해 조반파의 탈권 투쟁이 결렬해지면서 이에 대항하는 움직임도 일어났는데요. 게다가 홍위병 내부에 분파 간의 투쟁까지 있었어. 그래서 이제 혼란이 각지에 벌어졌고 문헌의 바다로부터 이제 먼 농촌의 총락도 문헌기관의 그 도시 홍위병 간의 파벌 싸움의 무대가 되었다. 그래가지고 이제 가영 복권서 하문 근처에 연판이나 총락이 벌어진 무장 총격의 경우에는 농민들까지 파벌 싸움을 하게 되죠. 그 대표적인 또 이제 무한 사건이 있는데 이 무한 사건이 꼭 기억을 해두세요. 이 무한 사건은 문역의 혼란상을 잘 보여준 사건 중에 하나야. 그 내용을 보면요. 자, 이때 이제 무안에서 백만 운사라는 그 대중 조직이 세력을 확대하고 있었어. 그래서 그 당시 무안군구는 무안을 지키는 군대죠. 그와 이제 손을 잡았는데 이들은 이제 1967년 7월 20일 무안을 방문한 백만 운사를 보수적 조직과 비판한 그 중앙문헌소조원을 2명을 감금하고 그 다음에 사회가 무장 시위를 벌였죠. 그러니까 이제 중앙공산당 중앙위에서는 주윤례를 파견해서 두 사람을 구출하고요. 그 뒤 이제 인표계 군대, 모태통사당, 선전대, 노동제 등 가담에 큰 혼란이 이제 일어나서 무안에서 거의 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쳤어요. 그래갖고 이 사건은 이제 어떤 걸 보여주냐면 그 당시 무안의 대중조직이 누구와 손을 잡은 거죠? 지방군하고 손을 잡은 거야. 그래서 중앙의 문헌소조에서 파견된 사람들 감금한 다음에 그 과정에서 여러 세력들이 이제 문헌을 지지한 세력들과 그 지역 그러니까 이제 백만 운사 같은 그 세력들 지지한 세력들과 싸움이 일어나서 결국엔 사회 질서가 파괴되고 그 뭐냐면 당과 정부의 기능이 마비되는 그런 상태에 이루어지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사건들이 상당히 이제 그 뭐냐면 문화대혁명의 상당히 혼란상을 보여주는 사건은 남아있다. 이 무한 사건 꼭 기억을 좀 해주시고요. 자, 하여튼 이렇게 이제 당과 정부의 기능이 마비된 물론이고 사회 질서가 파괴되고 생산이 정체되면서 상황을 수습할 필요가 있었죠. 그리고 이제 일단 실권파 실각이라는 국내 권력 투쟁의 성과를 거둔 만큼 또 소련의 군사 침입이 있을지 모르는 대외적 위기 때문에 안정이 필요했어요. 그때부터 이제 모 대통령이 조금씩 이제 뭐냐면 이 문역의 급격함을 이제 제동을 걸기 시작해요. 예, 왜냐면 이제 어느 정도 목표를 달성을 했잖아요. 자기 권력을 장악했으니까. 그러면 이때 이제 모 대통령 입장에 홍위병 자체를 이제 물론 얘네들이 내 말을 잘 듣긴 하지만 계속 놔둘 경우는 사회 질서가 붕괴될 수가 있어. 또 지네끼리 치고받고 싸우니까 하산을 시켜. 그리고
하산된 청년들을 대규모 어디로 보내면 농촌 하방을 시켜. 하방이라는 건 뭐냐면 이 사람들 되게 보면 어떤 사람들 도시 청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너네들은 농촌에 가서 고생 모르고 이제 살았으니까 책상에 앉아서 공부나 하고 지시나 내리고 그거 하지 말고 내려가가지고 뭘 하는 거야. 열심히 땀을 흘리고 노동의 참맛을 느껴가면서 농민과 같이 생활해라. 이게 하방이야. 자, 하여튼 그 하방을 시켜놓고 혼란을 수습하게 인민해방군을 개입시켰죠. 그 지방의 혁명위원회가 수립되고 이제 혁명간부 군인 대중 3자 결합을 해서 성 수준의 어떤 권력기구를 재건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때 혁명 고위직 등 가해 군인들이 장악해서 군대가 사회를 통제하도록 했어요. 그래서 왜냐 이제 어느 정도 뭐냐면 문혁을 통해서 자신이 권력을 회복했으니까 더 이상 사회훈련을 바라지 않겠죠. 오 대통령. 자, 그러니까 1969년 4월 13일 4월에 13년 만에 열린 중국 공산당 9차 전국대회에서 새롭게 등장한 지도부의 이제 인물들 보면 80%가 새로운 인물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인물들을 보면 군인의 비율이 상당히 높고요. 그다음 모태동 친일 세력들이 되게 많아. 특히 이제 이때 두각이 나타나는 건 인표죠. 인표가 이제 그 다음에 모태동 2인자가 됐던 사람인데 이때 이제 인표는 당의 규약에 모태동의 후계조 명기할 정도 위상이 높아졌다는 거. 자, 그래서 이 대표에서 이제 문혁에 승리했다고 평가하고 중앙문헌 소조의 활동을 정지시켰다. 자, 이로써 이제 문혁의 종식의 길을 접어들었지만 전국에 계속하여 흥미했고 최고 지도부의 내의 갈등이 인표 사건으로 드러났다. 사건보다 한참 뒤에 나온 발표에 의하면 모태동을 암살하고 쿠데타를 일으켰다는 거 실패한 인표가 그 비행기로 소련을 향해 도망가던 중 몽고 영내에 추락했다는 거야. 그 인표가 왜 쿠데타를 일으켰는지 아직까지도 의문이야. 그래서 얘가 쿠데타를 일으켰는지 아니면 모태동한테 뭐 유흥을 사가지고 죽었는지 아니면 모태동이 이제 2인자 원래 2인자를 안 남겨주잖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권력 생리에서 처벌했는지 처단했는지 몰라. 근데 이제 일단 인표가 좀 많이 나댔죠. 그거는. 그래갖고 이제 후계절 명기받고 그 다음에 거기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뭐 국가 주석지를 만들어가지고 그 누굴 내세웠어요. 그 모태동을 이제 앞세운 거죠. 근데 많이 좋은 건데 국가 주석직을 내세워서 모태동을 하고 자기는 국방위원회 주석하겠다는 거야. 그럼 그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권력은 어디에 나오죠? 총에다 나오는데 얼굴만 하면 누굴 내세우고 모태동을 내세우고 자기는 실권을 장악하겠다는 거야. 그런 것들이 이제 그러니까 물론 제한 차원이지만 그런 것들이 모태동의 좀 미움을 이제 받은 것도 있어요. 그래서 항상 독재자는 2인자를 허용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생리적으로 작용되겠죠. 근데 아직까지 인표 사건은 여러 가지 뭐냐면 이렇게 의문이 쌓여있고 하여튼 인표가 이제 죽은 후에 아까 그 중앙문헌 소조 있죠? 이 중앙문헌 소조도 이제 필요 없게 된 거야. 왜냐면 일단 인표가 그 조직을 장악했기 때문에 인표에 의해서 이제 그 수정되고 나서 중앙문헌 소조도 뭐 필요성도 없고 인표가 수장이기 때문에 또 뭐냐면 이제 해산이 돼요. 완전히. 예. 자, 그 인표 사망 후에 문혁의 지속을 주장했던 사람은 사인방이에요. 사인방. 자, 사인방이 4명의 이제 사람인데 이 사람이 강청, 용운영, 그 다음에 왕원문. 한 명이 더 있던데, 제가 이름을 까먹었는데, 하여튼, 4명이 사인방이야. 그 중에 이제 좀 눈여볼 게 이제 수장이 강청이라는 사람이죠. 강청은 누구냐면, 모태동의 세 번째 부인이에요. 세 번째 부인. 그래서 모태동이 이제, 그, 첫 번째 부인은, 4.12 쿠데타인가? 거기에 그때도 숙청당했고, 두 번째 부인은 뭐 잠깐 동거했다가 이제 헤어졌던 거고, 세 번째 부인인데 이게 그때 연안에서 만났어요. 그래서 이제 원래 강청은 어떤 사람이냐면 원래 공산당의 신봉자도 아니었어. 거기 그 상해나 그 지역에서 연극 배우였던 사람이에요. 연극 배우. 얼굴 좀 예쁘장하게 생겨가지고 연극하고 막 그랬는데 어느 날 연안에 가서 연극 공연을 했는데 모태동이 눈에 든 거야. 그래서 이제 짝짝꿍 돼서 야합이 돼가지고 결혼하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 사람을 주도로 해가지고 사인방을 위해서 또 후기 문화대혁을 주도하게 되죠. 자, 그때 이제 사인방을 통해서 이제 했던 것이 예전에 기출문에 나왔던 무슨 운동이에요?
비림 비공 운동이에요. 예. 이거는 인표가 죽었잖아요. 인표가 예전에 공자를 숭배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공자도 인표 같은 똑같은 사람이다. 그래서 비림 비공 운동을. 그래서 인표도 반대하고 공자도 반대하는. 그래서 그때 이제 공자상이 수모를 당했죠. 예. 그래서 파괴당하고. 근데 지금 거꾸로는 이제 지금 중국 공산당은 또 누굴 내세워요? 공자를 내세우죠. 예. 참 아이러니한데 공자는 상당히 억울할 것 같아. 자기는 뭐 몇천 년 된 사람인데 자기가 뭐 잘못했다고 후대 사람들이 뭐 우리 모든 문제도 다 공자 때문이다 그렇게 하는데 공자가 잘못된 게 아니라 공자도 이용해 먹는 사람이 문제인 거지. 예. 자, 하여튼 비림 비공인데 비림 비공은 실제 인표를 비판한다고 하지만 실제 누굴 비판하는 거야? 그 당시 뭐냐면 실권자였던 주윤례를 비판하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후기 때도 주윤례가 2인자가 됐거든요. 근데 이 주윤례는 상당히 좀 합리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또 국민들 지지를 많이 받고 그러다 보니까 사인방 입장일 때는 자신의 권력을 계속 유지하려면 이 주윤례를 비판할 필요가 있었던 거야. 그래서 인표를 비판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그 당시에 실권자였던 주윤례를 비판했던 운동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자, 1976년 1월에 주윤례가 사망하면서 그에 맡고 있던 국무원 총리직을 대행했던 하국봉 체제에서 등소평에 대한 비판 운동이 본격화했다. 이 하국봉이 갑자기 듣보잡이 갑자기 튀어나오는데 이 사람이 이제 뭐냐면 하국봉이 이제 어떤 사람이냐면 또 여러 가지 성이 많은데 원래 누구야 모태똥의 아들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알다시피 제 이름을 까먹었는데 이 모태똥의 아들이 좀 되게 총명했나봐. 똑똑하고. 그래서 기대를 모으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아버지 명령을 받고 6.25 전쟁에 참전했죠. 네. 근데 6.25 전쟁에 참전했는데 전선에는 나가진 않았어요. 그 사람 후방에 이제 있었는데 그때 미군들이 이제 후방을 하면서 소위탄 같은 걸 터뜨렸어요. 막. 그래서 소위탄을 맞고 죽은 거야. 근데 그때 아들 죽었다고 이제 하는데 겉으로는 이제 멀쩡하지만 그날 모태똥이 한 일주일 동안 거의 밥도 안 먹고 담배만 피면서 멍하니 보고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아마 이제 모태똥의 생각에는 이제 자기 이제 권력력이 강한 사람이니까 김일성처럼 자기 아들에게 세습을 시키려고 했는데 지금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어떻게 해요? 죽었잖아, 공식적인 아들이. 근데 모태똥이 이제 여자가 간첩뿐이겠어요? 여러 명 있었겠죠? 예. 근데 그 안에 이제 여러 명의 이제 서자도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이지 않을까라는 설이 있어. 하국궁이. 근데 이게 하나의 설이고, 자, 하여튼, 이 하국궁이 갑자기 이제 듣보잡이 같은 애가 갑자기 튀어나오면서, 이제 1976년이면 주윤례도 죽고 모태똥도 왔다 갔다 하거든요? 나중에 1976년에 또 죽어요. 모태똥이 또 연이어서. 여긴 안 나왔지만, 여기 뒤에 나왔네. 하여튼, 이러면서 이제 등소평에 대한 비판 운동이 본격화되었다. 자, 경제개혁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던 북경 시민은, 시민은 그의 청명절날, 주윤례를 추모하는 사인방을 비판하는 자발적 움직임이 일어났는데, 이게 이제 사후운동이야. 이걸 이제 제1차 천안문 사건이라고 해요. 뒤에 일어난 걸 뭐라고 하죠? 제2차 천안문 사건이죠. 예. 그래서 항상 장례식 때 뭔가 일어나. 우리나라도 3.1운동, 60만 세 운동도 장례식하고 연결됐죠? 왜냐면 사람들이 이렇게 모아가지고 추도하는 과정에서 불만 터뜨리게 되는 거지, 자연스럽게. 자, 그래서 이제 일어났고, 이후 잠깐 등소평 경제에 밀려났고 있다가, 9월달에 모태똥이 죽게 돼요. 그리고 그 전에 당산 지역에서 여기는 안 나와있지만, 지진이 일어나요, 대규모 지진이. 그래서 이제 이때 하국봉이 이제 집권하면서 사인방 대부분이 이제 체포되면서 운영이 실질적으로 끝나게 되죠. 예. 자, 그리고 하국봉을 잠깐 있다가 곧바로 누구한테 내치죠? 등소평에 내쳐요. 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같은 내용들 이제 파악을 해두시고요. 그리고 개혁개방정책 부분은 좀 쉬었다가 진행할게요.